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소방전기회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일반 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내가 전기 쪽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과목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소방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100점 만점에서 40점이라고 하는 꽈락 점수를 면하고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회로 파트에서는 내가 막 90점, 막 그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거야 라고 목표를 삼기보다는 나는 40점 이상을 넘겨서 꽈락을 면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해 안 되더라도요, 막 계속 인강 돌려보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론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전기 회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 막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바꿔서 출제가 되기보다는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계산 문제다. 그러면 숫자만 살짝씩 바꿔가지고 똑같은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출제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심지어 숫자도 똑같아서 정답도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론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암기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못해도 70점 혹은 80점까지 점수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방을 전공을 했지 전기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요. 일반 전기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 전기 회로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게 되면은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같이 가장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직류회로 나오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교재 가장 첫 번째에 이제 일반적인 기초 수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하시라고 넣어드린 자료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저랑은 그 한 책 2장만 넘겨보시면 됩니다. 직류회로 나와요.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를 가서 보게 되면 직류회로라고 하는 게 있고 교류회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류를 우리 먼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은 교류를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직류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나 그런 크기나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교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전류가 크기나 방향이 항상 변화가 됩니다.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교류가 조금 더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류를 통해서 정확한 개념 숙지하시고 그리고 교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직류회로 볼 텐데 가장 첫 번째 물질의 구조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물질의 구조 관련된 내용은 막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시라고 먼저 정리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걸 가서 보게 되면은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분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물분자 이런 표현 쓰죠. H2. 그런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자를 터더더더더더 작게 쪼개게 되면은 원자로 쪼개지게 됩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원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원자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원자핵을 가서 보시게 되면 플러스에 대한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성자. 근데 그 플러스 옆을 가서 보게 되면 중성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성자 옆에 아무것도 없고 양성자와 전자에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원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중에 전자를 가서 보도록 할게요. 전자와 여기에 있는 플러스 양성자의 무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전자가 훨씬 더 가벼워요. 여기 있는 양성자는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잘 움직이질 않고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밖에 있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가 플러스도 막 2개 있었고 전자도 2개 있었다고 볼게요. 원래 2개 이렇게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가 밖으로 하나가 나가버린 겁니다. 사라졌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플러스가 더 많죠. 마이너스가 더 적죠. 자,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를 잃었다. 그럼 플러스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상태를 양전기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럼 마이너스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게 되었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음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양전기, 음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전하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하된다라고 하고요. 이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대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대전됐구나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전하, 대전.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와서 이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유전자라고 하는 이 전자 자체가 한 개가 나가거나 한 개가 들어오질 않고요. 나갈 때 몇 개가 나가야 되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나가거나 들어와야만이 이렇게 양전기가 되고 음전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개수가요. 근데 이거를 전기가 움직이는 양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전기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요.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혹은 전기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전기가 움직이면서 전하가 됐다. 그 양을 뭐라고 하냐?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하량이라는 것을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랑 같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라고 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거냐면 1쿨롱이라고 줄일 겁니다. 쿨롱이라고 하고 이걸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했었죠. 기호를 Q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Q. 단위는 쿨롱이 되는 거고요. 전기량, 전하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그럼 이 각각의 진짜 전기들 한 개는 전하량이 얼마나 되느냐?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쿨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몇이 되느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던 그리고 전자던지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러한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Q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전기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의 양이에요. 그럼 이 전기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느냐, 흘렀느냐, 그 양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왜냐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니까 전기가 흘렸다. 그래서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릅니다. 어느 시간 동안에 IT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전류가 흐릅니다. 어느 시간 동안에 그럼 몇 시, 1시간, 2시간, 3시간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전기량을 우리는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것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저랑 같이 전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 이러한 단어들을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전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걸 어떤 거랑 연결시켜서 보냐면 물과 연결시켜서 봅니다. 물과 전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 자체가 지나가는 그 길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읽냐면은요, 수로라고 해요. 물이 지나가는 길. 이걸 전기에서 전기가 지나가는 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회로라고 합니다. 회로. 자, 그럼 물 자체가 그냥 흐릅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흐릅니다라는 건 전기가 흐릅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기가 흐른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가 흐릅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그 전체량을 전기량이라고 합니다라는 거죠. 전기가 흐른다. 전류. 자, 그리고 물 자체의 압력을 우리는 수압이라고 하죠. 수압이 세다, 수압이 약하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럼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압력은 전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압이 세면은 더 많은 전기가 가는 거고 전압이 약하면 더 많은 조금 전기가 가는 거죠. 더 적은 전기가. 자, 그리고 물 자체가 지나가는 그 배관을 가서 보게 되면 찌꺼기 막 껴있죠. 그러한 찌꺼기 이물질들이 있으면은 물이 잘 지나가지가 안 돼요. 방해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전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항이 있으면은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전류와 전압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걸 기호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계 각국에서는 이 단어들을 똑같이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호로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호는 I라고 하고요. 전압은 V, 저항은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는 전류는 암페아, 전압은 볼트, 저항은 옴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저 이거 I, V, R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V는 IR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서 들어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교재로 다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미리 한번 볼게요. 자, 옴의 법칙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의 법칙 가서 보면은 R은 I분의 V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옴이라고 하는 건 저항이니까 R은 I분의 V라는 거죠. 그것들 말고도 V는 IR, I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포함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했었던 거죠.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세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세야 되겠죠. 수압이 세야 물이 많이 흐르는 것처럼 전압이 세야 전류가 많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해하는 물질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물이 잘 지나가게 될 것이니까.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비례하지만 저항이라고 하는 건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I는 R분의 V 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V라고 하는 건 IR이다. 또 하나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저항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므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비례하고 전류하고는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이 세다라는 것은 저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많은 압력을 넣어줬다. 그런 표현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옴의 법칙. 자, 근데 이러한 저항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항이 세다는 거는 방해됩니다라는 거죠. 그런 방해가 안 되게 전기를 잘 보낸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컨덕턴스는 옴의 역수예요.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얘를 OHM이라고 해서 옴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라고 보면은 그림 자체는 뒤집어요. 그리고 읽는 거는 뒤집어요. 모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 고칠게요. 컨덕턴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모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의 역수다라는 것 같이 한번 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V, I, R. V는 IR이다. I는 R분의 V다. R은 I분의 V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류부터 하나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전류를 보기 전에 우리 여기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Q는 IT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공식을 파생을 시키면 I라고 하는 건 T분의 Q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관련된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 I라고 하는 것은 T분의 Q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Q는 IT로 외우세요. 이게 더 잘 나오니까 Q는 IT. 그래서 전기량은 전류가 시간 동안 흐른 거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거는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시간은 초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Q per sec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전류라는 것 자체는 암페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건 이제 교류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어차피 교류 때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전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보내주는 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압은 저 위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은 압력이 세고 한쪽은 약하니까 그 압력을 통해서 막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이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도 수압을 보내니까 막 물 압력 센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위차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 그래서 전위차랑 전압은 같은 단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전압 공식이 있는데 저 전압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W라고 하는 것은 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얼마나 일을 한 거냐. 한 일, 내가 일했다라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을 줄, 그리고 W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요, 내가 전압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지나갔습니다라고 하는 전기량이 있겠죠. 전압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더 많은 전기량이 막 갈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곱한 걸 내가 전체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Q분의 W이다. 결국엔 전하량, 즉 전기량분의 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V는 Q분의 W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외우실 때는 그냥 W라고 하는 것은 VQ다라고 외우세요. 내가 한 일은요. 전압 곱하기 전기량, 전하량이다. 전류를 계속 보내는 거죠. 전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그죠? 볼트. 자, 저항과 ohm의 법칙으로 갈게요. 자, 저항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도체가 가지는 성분으로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L은 길이고요. S는 단면적입니다. 자, 길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체가 요만한 게 있고요. 요만한 게 있었어요. 똑같은 도체예요. 근데 길이가 짧은 것과 큰 게 있었습니다. 누가 더 저항값이 클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방해를 잘할까? 짧은 것과 긴 것. 긴 게 훨씬 더 방해가 많아요. 왜? 짧은 거는 슝 하고 전기가 지나가면 되는데 긴 것은 지나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길면 길수록 저항이라고 하는 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면적을 한번 볼까요? 단면적은 A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S라고도 하지만 A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면적을 말합니다. 똑같은 도체인데요. 요만한 굵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요만한 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저항값이 클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방해를 많이 해요? 작은 것. 우리 막 작은 문틈 사이로 지나갈 때 봐요. 작은 거는 막 힘겹게 지나가야 되는데 큰 거는 슝 하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해가 돼서 잘 못 지나가게 되는 것은 작은 거죠. 그래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작은 게 저항값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2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low예요. low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고유 저항. 도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에요.
그러니까 철도 있고 막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다 전기가 통하는 거긴 한데 각각의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전기를 잘 통하는 게 있고 잘 안 통하는 게 있겠죠. 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값 때문입니다. 그 고유 저항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이 크면은 저항값이 크다라는 거니까 전체적인 저항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례합니다. 길이와 비례해요. 길이랑. 그래서 이렇게 L을 여기다 쓸게요. 길이와 비례를 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하잖아요. 그쵸? 서로가 서로 반비례하죠? 반비례합니다. 근데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건 비례합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로 S분의 L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위는 옴이라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로라고 하는 거는 고유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고유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옆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항시키면 되는 거죠. 저항 곱하기 길이분의 단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럼 단위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S라고 하는 것 A라고도 볼 수 있는데 면적이라고 했죠. 그럼 이 S는 면적입니다. R은 저항이잖아요. 옴. 그리고 앞에 길이는 메타라고 볼 수가 있죠. 미터.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옴 곱하기 미터라고 하는 이런 표현 방식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다. 이게 바로. 자, 그럼 이러한 저항은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도대체 저항은 온도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값은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저항도 같이 커져요. 온도를 막 가하게 되면은 저항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는 온도가 커지면 저항이 커지거든요.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반도체. 도체는 요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값이 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있는 거 아래쪽. 도체는 정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는 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저항과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우리는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은 외우시는 게 좋은 게 필기에서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실기에서도 좀 많이 오래되긴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주어져요. R5는 뭐고 T는 몇이고 T5는 뭐다라는 거 다 주어지니까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온도 계수입니다. 이 온도 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밑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빈 공간에다가. 저항의 온도가 (1도씩) 변화될 때 근데 여기서 (1도씩) 증가할 때라고 할게요. 증가할 때. 근데 여기서 1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 도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몇 도가 증가할 때 온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온도가 몇 도 증가할 때 원래 저항 값에 대한 증가 비율이다. 자,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의 온도가 몇 도 증가를 할 거래요. 그럼 온도차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애초에 온도 자체를 여기랑 똑같이 가져갈게요. 초기의 온도를 0이라고 할 것이고 온도가 변화된 것을 T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차이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0도였는데
100도로 올라갔다. 100도 차이가 있는 거고 10도였는데 100도로 갔다 90도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변화가 됐대. 저항의 온도가 변화가 됐대요. T에서 T0로. 근데 원래 저항값에 대한 증가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항의 온도가. 그래서 이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걸 적는 거는 온도가 변화가 되기 전에 대한 초기 저항값을 먼저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초기 저항에 온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저항이 바뀌었느냐를 말하는 것이니까 위에는 뭐 쓴다? 저항의 차이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저항값이 R0고 변한 후에 대한 저항이 R이니까 R-R0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저항값에 대해서 증가 비율을 말하게 되는 거다. 증가하는 값을 쓸 건데 저항의 온도 자체가 몇 도가 증가가 될 때를 말하게 된다. 이걸 기준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파생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R0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만 두고 나머지를 옆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하나씩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알파 R0 T-T0는 R-R 0이 된다. 그럼 R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두고 옆으로 또다시 넘겨주게 되면은 알파 R T-T0 플러스 R0이다. 근데 여기에서 얘랑 얘랑은 공통이니까 R0으로 붙게 되면은 알파 그리고 요거부터 갈게요. 1 플러스 알파 T-T0다. 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식이 저 공식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추해내는 거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저런 것만 알으시면 되는 거고 출제될 때 R0 몇이다, 여기 알파 몇이다, T 몇이다, 얘가 몇이다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할 줄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오는 참고, 합성에 대한 온도 계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두 개를 뒀을 때의 온도 계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건 지금 따로 뭐 보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시험 출제가 된 게 있으면 그때만 좀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고 우리가 지금 숙지를 할 것은 무엇이다? 여기 나와 있는 저항과 온도의 관계, 이 공식만을 우리는 외우도록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ohm의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으니까 또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있죠. 그것과 같이 내용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지 않고 이번 시간에는 딱 ohm의 법칙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